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대구 경북 최대 격전지인 경북 경산에 이어서 대구 지역 후보들과 함께 동성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당들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없어서 대구의 발전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막판에 변수가 일어날지 오늘 잠시 후에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모빌리티, 로봇, ICT까지 첨단 신산업 기술을 아우르는 전시회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 약칭으로 FIX, 픽스인데요. 픽스요? 네. 신산업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간 연계가 강화되는 트렌드에 맞춰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픽스는 어떤 행사입니까? 네, 픽스는 지난해 정부 행사로 격상된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D8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물론 UAM, 2차 전지, 전동화 부품 등 모빌리티 기술을 포괄하는 행사죠. 예. 지역 행사로 시작했지만 작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로 참여하면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기업군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요. 세계 산업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D8의 무대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건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그만큼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대구의 현 주력 산업은 차 부품, 2차 전지인데요. 대구시는 민선 8기 이후 5대 신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며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와 관련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부장하면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모터 소부장 기업을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거네요. 네, 기존 내연 기관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를 통해 구동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대구에는 모터 분야 유망 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래 신산업 기술의 자립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입니다. 네. 현재 대구에 구축 중인 모터혁신성장 지원센터, 뿌리기술 지원센터와 연계해 2026년까지 모터 성능 인증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동시에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명대 달성 캠퍼스를 모빌리티 캠퍼스로 개명하고 모빌리티 관련 4개 학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픽스가 모빌리티 선도도시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모빌리티 산업 외에 또 어떤 산업을 다루나요? 네, 모빌리티 외에도 로봇 산업이 픽스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용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본궤도에 오르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앞두고 하나 둘 대구로 진출한 유망 기업들의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타트업 IR 특별관을 조성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로봇의 사용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일상과 한층 가까워진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 남은 한 분야는 뭔가요? 네, ICT 산업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전시관도 별도로 구성되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른바 ABB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발굴합니다. 네.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인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픽스에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시회 외에도 뭐 각종 다양한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면서요? 네, 대구시는 픽스 기간에 맞춰
분야별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 글로벌 앵커 기업 최상급 연사로부터 듣는 미래 혁신 기술이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고 국내외 저명 인사를 초청해 분야별 산업 트렌드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동화, UAM, SDV, 자율주행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리고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로봇 산업 변화와 대응 전략, 국가별 트렌드 등을 다룹니다. 네. ABB 반도체 분야의 경우 AI,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반도체 분야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시회와 컨퍼런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면서요? 네, 신기술 발표회, 투자 유치 설명회는 물론이고 30개국 바이어와 200개 기업이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또 이노베이션 어워즈, 유럽 데이터 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결과 발표회,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 캠프, 취업 박람회, 네트워킹 행사 등도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뭐 기업인이나 업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도 지역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대구 미술관, 콘서트하우스 등 문화시설과 연계 가능한 전시 공연을 행사 기간에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투어와 근대 골목 투어, 김광석길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즐길거리도 제공할 방침인데요. 네. 향후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시민테크 체험존 구축, 퍼블릭 데이 운영 등이 논의됐는데요. 개인적으로 CES를 다녀오고 보니 변화하는 미래상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대구에서 접할 수 있다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CES는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픽스도 CES와 맞먹는 그런 전시회를 좀 염두에 두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구시는 CES를 포함 세계 3대 IT 박람회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전문 박람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하고 204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술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제는 CES가 세계의 그 혁신 기술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하잖아요. 네, CES는 올해만 해도 13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국제 행사였는데요. 전 세계 150개국 4만 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가 도박과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던 라스베거스를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네. CES 기간에는 라스베가스 전역에 숙박시설이 매진되고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감수할 만큼 전시회에 참여하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뭐 거의 맞먹는 이 픽스가 10월에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 픽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CES 사례만 봐도 단순한 하나의 전시회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행사인 만큼 네. 독창적인 기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ES는 매년 세계 산업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였죠. 산업계 트렌드를 이끄는 연사를 초청하고 다른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볼거리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또 대구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죠. 새로운 대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픽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정우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이번 마라톤 대회는 17개국 160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 55개국의 2만 8천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네. 대구 도심을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김광석 거리, 수성못, 서문시장 등의 지역 명소를 지날 수 있었는데요. 현장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오늘 10km 달리는데 부상 없이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28개월 딸이랑 6개월 아들이랑 신랑이랑 같이 왔어요. 끝까지 만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화이팅! 3, 2, 1, 컴퓨터 달리기 출발! 안녕하세요. 저 서울 종로에서 온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대구 마라톤 처음으로 참여했었는데 너무 기억에 좋았어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참여하게 됐는데 날씨가 좀 더 좋아서 그런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3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10km 다 완주해서 기분 좋았고 다 같이 뛰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대구 마라톤은 이번이 2번째인데 작년에는 차로 꽉 찬 그 거리를 달린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좁은 면이 있어서 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는 좀 멀었지만은 탁 트인 공간에서 달릴 수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펴 있는 공간 안에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따뜻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에서 국제적인 그런 대회라던가 행사들이 열리는 거에 굉장히 기쁜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구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평강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뛰게 됐는데 재밌게 뛰었던 것 같고요. 옆에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뛰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대회 치고 좋은 기록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 48분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특히 오르막길 올라갈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끝까지 이제 달리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음 대회는 풀코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마라톤 최고! 와, 지난해보다 2배나 더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열기가 이렇게 그 소리만 들어도 대단한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열기였습니다. 이 출발지인 대구 스타디움 쪽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에서부터 들뜬 표정의 마라톤 참가자들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달리기 동호회에서 단체로 참가한 분들도 있고 이번 대회에서 100번째 풀코스 마라톤 완주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100번째요? 네, 정말 와, 대단하죠. 네. 네, 또 선수들이 출발할 때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는 시민들의 역할 중요하잖아요. 네.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배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2024 대구 마라톤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대구 마라톤 대회는 지난 2001년 시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한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로 시작하여 2009년 국제육상연맹 공인 국제대회로 성격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정 라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골드 라벨로 대회가 성격되었고 2년 연속 국내 유일의 골드 라벨 대회로 개최되어 대구 마라톤의 대회 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대회 우승 상금을 인상하고 코스를 변경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엘리트 해외 선수의 우승 상금도 지난해 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였고 마라톤 동호인과 일반 시민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하프, 10km, 건강 달리기 3개 종목에서 풀코스와 풀릴레이를 신설하여 4개 종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스타디움 잔디 광장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생애 첫 달리기와 메달 수상의 기쁨을 만끽하여 마라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키즈펀 레이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스타디움 서평 광장에 간이 무대를 설치하여 지역 청년 아티스트와 인디 밴드들이 참여하는 청년 버스킹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날씨 참 좋았는데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웠을 것 같기도 하고 대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여자부 우승은 2시간 21분 08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운 에티오피아의 루티 아가소라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네. 또 대구시청의 이동진 선수가 국내 남자부 우승, 또 K워터의 정다은 선수가 국내 여자부 우승을 했습니다. 남자부 우승은 케냐의 스테픈 키프롭 선수로 2시간 7분 3초대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본인의 풀코스 경기 도전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또 했습니다. 의미가 깊겠네요. 맞습니다. 스테픈 키프롭 선수가 들어오는 순간의 현장 소리와 우승 인터뷰 들어보시죠. 2024 대구 마라톤 영예
결정합니다. I'm feeling so happy.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짧게 말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날씨도 더워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을 텐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not that good because of it was too hot at the end of the race. 거의 마지막 코스 왔을 때는 날씨가 더워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또 궁금한 거는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this event? After this event, I will go back to Kenya and start training. Maybe on September I will be in Berlin probably. 베를린? 지금 오늘 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케냐로 돌아가서 9월에 있을 베를린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키프룹 선수가 오늘의 우승을 최대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interview and congratulations again. Thank you so much. 코스가 이제 올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움직일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이 많아서 시민들이 미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공지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도심 전역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이 좀 광범위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셔서 또 멋진 대회가 치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는 이렇게 성황리에 또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대회에서의 운영 경험 잘 살려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멋진 대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된 4.10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 전체 유권자의 31.28%였습니다. 4년 전 제21대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올랐는데 사전투표율이 이제 올라간 만큼 최종 투표율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2020년 총선 때 사전투표율이 26.69%였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 투표율은 66.2%였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만큼 최종 투표율도 올라갈 거냐?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은 77.6%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2년 전에 투표율이 77.1%였는데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제 국가고 여러 가지 총선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선 투표율은 대선 투표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만큼 최종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만큼 최종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투표자 중에 사전투표자의 비중만 더 커질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절반 정도 투표하시는 분들 총수의 절반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종 투표율 한 62.6%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총선에서 60%대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이번 투표율도 다소 높거나 혹은 낮진 않을 거다. 이렇게는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별 사전투표를 좀 살펴보죠. 전남이 41.9%로 가장 높았고 전북, 광주 등 호남 지역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경북은 30.75% 하위권이었고 대구가 25.60%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경북의 30.7% 투표율은 전국 31.28%보다 크게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호남 지역이 워낙에 높았는데 사실 호남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호남 지역보다는 전국 평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경북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좀 하위권이긴 하지만 전국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구는 이제 최저인 것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근데 속단할 수 없는 거는 본투표를 많이 하시게 되면
되면 최종 투표율에서는 또 격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다만 사전 투표율이 왜 대구가 낮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본투표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 지지층 쪽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대구 경북에도 야당 지지층이 있는데 투표를 해도 좀 바뀌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예. 뭐 이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대선하고 총선하고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선 때는 어느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가 그 지역구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하고 영남 간의 투표율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례대표 투표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지역구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역구 의석수에는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선거운동 기간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만 남았는데 막판 판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각 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모아보면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지역구가 254군데인데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 한 110개, 그리고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90개, 접전지가 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지난 3월 중순을 거치면서 민주당 강세가 뚜렷해졌다. 분석가들도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네, 막판에 국민의힘이 차이를 좁힐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전지가 아직까지 많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출구조사에서도 각 당 의석수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심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무능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총선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몇몇 선진 국가들은 지지율만큼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구의 의석수하고 지지율하고 비례성이 없는 선거고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지지율 차이로도 수십 석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단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네. 지역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은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었던 흐름인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경기하고 서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경기도는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패배를 했음에도 이겼던 지역이고 국민의힘이 경기도에게서 이기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서울 쪽은 국민의힘의 추격세가 있어서 용산, 광진, 영등포 이런 한강벨트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한강벨트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 정작 텃밭이라고 했던 낙동강 벨트에서는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의 정치 구도는 충청도 비슷하게 양대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영남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강세를 확신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고요. 충청권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기는 정당이 이 지역에서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호남 이쪽은 제1당 이외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예전 선거에서도 쉽지 않았지만 이번엔 더 어렵지 않은가. 뭐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 네. 근데 선거 막판에 대파 논란도 있었고 또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판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대파는 사실 뭐 물가 문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불신이 있는 부분들이 집약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권 심판 여론이 뜨겁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다만 정권 심판 여론은 이미 결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결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게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의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은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판세를 뒤바꿀 정도인가? 여기까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접전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왔던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이것은 숨어있던 샤이 보수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다만 부동층 유권자들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정권 심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이런 측면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 외의 정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당들의 승부처 어디에 있을까요?
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할 만큼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요. 네. 막판 변수는 조국혁신당과의 차이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색정의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가령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호사가 있지만 녹색정의당 비례후보에는 노동자 변호사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차이를 또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선을 긋고 조국혁신당과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적통임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로운 미래도 지지 가능 정당으로 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은 비례대표도 종료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지역구의 생환 가능성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 화성 정의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 거액 증여 논란, 현대차 결함 은폐 의혹,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도 전략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야 후보들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막판까지 결심을 못한 유권자분들은 인물을 결국에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이제 본인의 인물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 당 저 당 다 싫다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은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일꾼이다. 이런 점들까지 강조를 한다면 막판에 표심을 더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1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